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건축 설계 이야기, 설계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 3회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회차, 2회차까지 내용을 우리 정리를 한번 해봤죠. 오늘은 3회차 설계는 가슴과 머리로 줄기와 이, 또 내 집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의 올바른 자세,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여러 가지 또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는 그리는 작업이 아니라 고민하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설계를 접하게 됐을 때 주변 현황이라든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인문 또는 자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주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상황들에 맞춰서 이 기능이라든지 또는 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검토를 해야 되고, 또한 주변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생각을 하고 현장 조사도 하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는 그림만 그리고 또 작도나 제도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하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제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이 설계를 잘한다는 것은 건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뜻한 가슴과 많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뇌 사용을 전제로 하는 수준 높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삶과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경험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인문학적인 소견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또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 건축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의식도 있고 사회적인 의식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계를 한다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택을 설계하려면 주택의 이제 구성원에 대해서 세대에 대한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야 되며, 여러 가지 용도에 대해서 교육연구시설이라든지 또는 문화시설이라든지 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주거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식견을 갖고 디자인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있어서 많은 경험이 또 있어야 되겠고, 그런 생각들을 자기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많이 축적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디자인이 머릿속에서 스케치가 되고 또 그 스케치가 된 것들이 이제는 설계에 접목을 시켜서 풀어나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를 한다는 것은, 또한 건축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활과 패턴,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이런 신체적인 특성과 시대의 흐름, 변화를 이해를 해야 되고, 인간적인 따뜻한 마음과 치밀한 두뇌 회전으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설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녀에 대해서 또는 본인에 대해서 부모에 대한 세대 이런 것을 함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풍속이라든지 그 세대 구성원이 갖고 있는 그들만의 고유한 생활 패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알아야지 세대별로에 대한 갈등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건축 설계를 하는 건축가들은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많은 요소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 공간적인 디자인과 형태적인 디자인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용도에 따라서 컨셉들을 이제 구상을 하게 되는데, 그 컨셉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구상을 해야 될지, 여기 이제 예로 보여주는 실내의 공간들, 또 용도에 맞게끔, 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일 경우에, 또는 그 트렌드에 맞게끔, 또 그 건물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요소로서의 기능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건축가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다른 건물과는 다른 요소를 이제 접목을 하기 위해서는 또한 생각들이 또한 그만큼 많아지게 됩니다. 건물의 전체적인 형태도 중요하겠지만 내부의 공간 구성을 어떻게 포인트를 주고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상을 또 많이 해야 되겠죠. 기하학적인 생각에서 유선형적인 그런 자유로운 곡선에서 일어나는 그 상징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또한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정이나 벽이나 입체적인 공간을 생각을 해야 되고 입체적인 공간에서 평면적인 계획과 이루어져서 맞물리는 그런 공간을 또한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평면적인 게 아니라 3차원적으로 또 거기에 느낌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4차원적인 생각까지도 공간적인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공간적인 계획을 하게 될 경우에 평면적으로 우리가 스케치만 하는 걸로 갖고는 이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전 시간에도 이제 얘기를 했겠지만 이제는 2D의 시대에서 3D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느낌까지 전달을 하는 그런 4D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감성적인 표현까지도 우리는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고 또한 그렇게 컨셉을 잡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가가 해야 될 그 많은 시간들이 이제 또 필요하겠죠. 그거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또는 많은 프로그램과 또는 많은 시도들을 또한 해봐야 됩니다. 모형도 만들어야 될 경우도 있고 또는 3D 모델링을 할 경우도 있고 BIM이라는 설계의 프로그램을 갖고 3차원적인 표현을 설계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요소들 또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갖고 우리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구현해내는 그런 설계를 이제 해야 됩니다. 또 형태적인 걸로 봤을 때도 이런 이제 유선형이라든지 곡선이라든지 또는 이제 3차원 곡선이 만들어지는 비정형이라든지 골조에서 느끼는 그런 떠있는 느낌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노출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건물을 설계하는 이 많은 방법들은 이 평면적인 도면 설계를 갖고는 다 표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디자인이나 형태 디자인에 대해서는 구상으로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이 이제 표현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그런 디자인의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도 많아야 되겠지만 표현 능력도 그만큼 많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들과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는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디자인보다 평면적인 게 아니라 공간적인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설계는 축척에 의해서 큰 규모의 단지 프로젝트도 있는 반면에 작은 규모의 그런 설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소한 것에 의해서 불편을 느낀다라고 하면 좋은 설계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계는 그 작은 치수, 우리가 도면에 표시하는 밀리미터 단위의 그 아주 작은 치수에 의해서 공간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설계는 5cm와 10cm에 대한 차이, 엄밀히 말하면 50mm와 10mm에 대한 차이에 의해서 생활에 큰 불편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접근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50mm와 10mm에 대한 차이는 불편을 잘 모릅니다. 도면에서 느끼지 못하면 실제 우리가 설계를 한 내용이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에 불편한 점은 도면에서 느끼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화장실, 특히 이제 공중 화장실을 예를 들어보면 화장실 문은 대부분들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문이 이 칸막이로 되어 있는 이 큐비클 칸막이 벽이 칸막이 문이 안으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내부에서 안에서 바깥으로 문이 열린다라고 하면 밖에서 통행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공중 화장실의 문은 안쪽으로 열리게끔 이렇게 설계의 강론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화장실의 크기를 보면 우리 강론적으로도 폭이 800이나 850이나 900 이 정도의 강론적인 사항을 갖고 화장실을 폭을 규정을 해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론적인 사항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의 치수에 대한 개념을 고정적으로 갖고 있다면 신체 사이즈도 지금 젊은 세대들의 신체 사이즈가 동양과 서양을 구분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왜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세대별로 그 신체 사이즈는 평균 치수가 이제 커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또 오게 되고 관광객들도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그 신체 사이즈는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강론적인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화장실이 좁다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또 불편을 느껴지게 됩니다. 또 불편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의 열림과 위생기와의 간격이 좁아짐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을 많이 겪어보았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문이 안으로 열리면서 위생기구와 문과의 사이가 굉장히 이제 좁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여름과 겨울에 따라서 겨울에는 또 옷이 두꺼워짐으로 인해서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면서의 불편한 점이 더 많았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경험에서 나오는 그 불편한 점에서 나오는 것들을 설계할 때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강론적인 폭의 사이즈와 길이의 사이즈 또 문이 안으로 열리는 거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깥으로 열리면 그만큼 여유가 있겠지만 통행에 지장을 주고 통행이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으로 연다라고 하면 이 길이의 치수는 상대적으로 커져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기는 이제 1500 정도의 기준을 갖고 설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위생기구와 문과의 간격이 그렇게 좁지는 않지만 어떤 화장실에 가보면 문이 열리면서 위생기구와의 거의 간격이 굉장히 좁은 이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설계하면서 이 위생기구의 크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큐비클의 칸막이로 되어 있는 이 하나의 부스에 위생기와 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정한 것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폭과 길이는 강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이즈로 설계를 해놨다고 하면 또 그 폭이나 길이에 의한 위생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폭과 길이에 대해서 정해놓고 위생기를 큰 거를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이 부스에 대한 크기 자체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공간을 구획을 할 때 이 화장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상대적으로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배려도 또한 계획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왜소하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이 공간에서도 불편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그런 강론적인 치수에 대한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또 그 불편한 점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화장실을 이용했을 때 그 공간이 적다라고 하면 주자를 갖고 한번 재보고 그 치수가 강론적인 치수는 충분한데 이런 게 불편했구나 이런 거를 느껴야 됩니다. 다른 공간들을 조금 더 줄여서라도 이 공중이 이용하는 공간들 특히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은 상대적으로 좀 여유 있게 그런 공간으로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 화장실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건물이 유지가 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텐데 공간이 협소하다고 생각하면 오랜 동안의 불편함은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을 우리가 항상 구분을 하는데 공용 공간의 남녀의 비율을 50대 50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남자 화장실은 소변기와 대변기를 구분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자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와 대변기를 합한 그만큼의 대변기의 수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전의 화장실을 보면 그런 것에 대한 비율을 남성 위주의 공간으로서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상대적으로 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설계하는 내용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여자 화장실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변기와 대변기의 수 이상으로 대변기의 수를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의 공간으로 보면 여자 화장실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크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또 장애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바깥으로 열려야 되겠죠. 최근에 들어서는 장애자 전용 화장실을 만들게 됨으로 인해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남녀 각각이 장애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구분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어느 일부 화장실들은 남녀 공용으로 사용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남녀의 비율을 동등하게 분리해서 각각 따로 쓸 수 있게끔 분리를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편의성이 우리가 반드시 장애가 아니더라도 불편할 경우에는 장애인이 쓸 수 있는 그런 화장실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치수에 대한 개념이 50mm와 100mm 그런 차이에 대해서 오는 불편함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돼야지, 다른 것들은 다 잘 돼 있는데 어떤 일부분이 신경을 쓰지 못해서 일어나는 불편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건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설계할 때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하고 편리성을 갖추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5cm와 10cm에 대한 차이에 대한 불편함을 반드시 느껴야 되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과 설계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 있습니다. 또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초고령화 시대는 이제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026년을 보면 초고령 인구수가 약 20.8%고 2040년이 되면 약 32%에 가깝게 노인 인구가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균의 수명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죠. 평균 2050년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약 88세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노령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초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건축 공간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공간적인 것에도 우리 건축가들은 설계를 할 때 반드시 참고를 하고 고려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좀 들어보면 우리 고령화 시대에는 벌써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이미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실내나 실외에 이제 휠체어 이용자가 장애자가 아니더라도 고령이 되면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에 대한 이런 장애물들이 계속 사회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반영들이 건물에 설계에 많이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그 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는 턱이라고 보면 높이에 대한 단차가 5cm를 넘을 경우에는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인들은 이 5cm의 단차가 그렇게 극복하기 어렵지 않고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런 단차지만,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5cm의 단을 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외에서 일어나는 이런 단차에 대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 고령자라든지 장애자라든지 이런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실내도 마찬가지고, 건강한 고령에서 지체가 불편하게 될 경우엔 그럴 경우에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문의 턱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었었는데, 이제 휠체어를 실내에서도 이제 이용하게 되면 문의 턱을 휠체어가 이렇게 지나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도움 없이 문턱을 넘어가기가 또한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이런 작은 턱에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실내에서는 더 많은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집안 문턱이 장애인에게는 이제 높은 장벽으로서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아파트라든지 또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고령화 시대에 일반적으로 일반인들도 턱에 대한 장애를 또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지방이 없는 실과 실 사이에 문지방을 없애는 이런 계획안들 또 실행이 많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문턱이 없이 행거 레일로 이용을 해서 여다지가 아니라 이제 미다지로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여다지에 대한 불편함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제 고령이 있다라고 하면 열고 또는 밀고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버튼에 의해서 자동으로 열린다든지 또는 여다지를 이제 쉽게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서 문의 구조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생활을 하는 세대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되고, 문지방이라든지 외부에 단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지장이 없게끔 고령이라든지 또는 휠체어 장애자가 이용하기 쉽게끔 이렇게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럼 설계자들은 처음부터 당초의 설계안을 여러분들이 단이 있게 구획을 한다라고 하면 장애인의 슬로프가 이제 12분의 1이죠. 1m 올라갔을 때 12m 정도의 길이를 둬서 슬로프를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되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자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법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그런 기준들이 있고, 교통약자라 하면 지체나 신체나 이런 장애자들 뿐만이 아니라 노약자들을 위한 그런 보행이라든지 또는 장애가 없이 지나갈 수 있게끔 하는 시설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연구시설도 마찬가지고, 병원이라든지 노약자를 위한 시설이라든지 또는 이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반드시 지체장애자들을 위한 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런 시설도 반드시 설치하게끔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꼭 규정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불편하게 느껴야 되는 것들은 사전에 그런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면에 있어서 장애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가 된 그런 설계가 바람직한 설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화장실 문의 방향도 보통은 이렇게 이제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게 이제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도 이제 여기 이렇게 안으로 열리게 되는 문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이제 베스탑인데, 마스터 베드룸의 베스탑인데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안으로 이렇게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또 여기는 2층 부분인데 2층 부분에도 런드리 머신이 있는 이런 경우도 이제 안으로 물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이 물을 사용하는 공간들은 문이 닫혀 있을 경우에 실내에서 물을 사용했을 경우에 문 뒷면에 이제 물이 뿌려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바깥으로 열리게 되면 물기가 이 거실이라든지 또는 이런 복도에 물이 이제 흐르게 된다라는 이제 전제하에 이 화장실, 특히 이제 물을 쓰는 공간은 문은 안쪽으로 이렇게 열고 들어가게끔 강론적으로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만약에 이런 화장실에 고령자나 또는 몸이 불편한 이런 장애자들이 화장실을 쓸 경우에 만에 하나 이제 쓰러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고령이 되면 갑작스럽게 지병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쓰러지게 되면 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응급사항이고 위험한 사항이라고 하면 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기 때문에 안으로 열거나 또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려사항 때문에 안으로 열고 들어가는 사항들이 있어서 문을 이렇게 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의 부모 세대 또는 조부모 세대가 있다라고 하면 문의 방향은 바깥으로 고려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처럼 이렇게 행거도어로 해서 자동이라든지 또 프라이버시적인 거는 다 고려가 되고 이렇게 바깥으로 열 수 있는 이런 고려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는 누가 건축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세대를 살고 있는 부모와 조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고려나 배려사항이 아니라 설계자는
반드시 그 세대 구성원으로서 그들이 불편해 해야 될 것들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건축주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서로 소통이 돼서 건물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는 그런 건축가의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느끼는 거지만 거실이나 복도에서 이제 화장실을 들락날락 할 경우에 우리는 실내에 이제 슬리퍼라든지 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제 보통 슬리퍼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우리 호텔 같은 경우야 이제 신을 신지 않고 지나다닐 수 있겠지만 슬리퍼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도 이제 많은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욕실과 또는 거실과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슬리퍼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 문에 의해서 슬리퍼가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이 거실 쪽하고 화장실 쪽에 이제 단차라든지 아니면 문턱이 낮아서 그 문 높이에 슬리퍼가 이제 걸리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불편한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화장실의 단을 조금 높여서 그런 문제를 없앤다든지 아니면 턱을 높인다든지 거실의 높이를 높여서 그런 단차를 확실하게 이제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물을 적게 쓰게 하는 방법으로서 단을 없애게 한다든지 이렇게 슬리퍼를 이용하지 않고 그 거실에서 동일하게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설계 쪽에서도 이제 접근해야 될 게 물은 반드시 이 바닥으로 흐르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위생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되고, 특히 세면대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제 물을 튄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법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많은 것들은 이제 불편함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줄기와 잎에 대한 아이템을 갖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무는 계절에 따라서 나뭇잎이 변하듯이 세월이 지나가면 나무는 새 단장을 하게 됩니다. 나무도 멋진 나무와 이쁜 나무가 있듯이 건물에도 멋지고 이쁜 건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 줄기는 점점 굵어지게 되고 잎은 언제고 새싹이 돋다가 또 시간이 되면 이제 떨어지고 나무 줄기가 버티고 있는 한 나무님은 계속 그 다음에도 다시 잎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나물은 봄에 잎이 생기고 또 여름에 울창하고 그리고 가을, 겨울이 되면 겨울에 이제 추운 경우에는 수분의 섭취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생하기 위해서 낙엽을 몸에서 줄기에서 떼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 보면 이렇게 낙엽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나무에 따라서 이쁜 단풍이라든지 울긋불긋한 그런 나무들을 우리는 숲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어려서부터 하늘을 향해서 태양 빛을 받기 위해서 가지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올라가면서 형태를 이제 가지게 되고 큰 나무와 이제 작은 나무로 이제 구분을 해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잎이 나오게 되고 울창한 숲을 이렇게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마다 제각기 형태를 갖고 있듯이 낙엽도 거기에 맞게끔 울창하게 이쁘게 또 종류마다 각각의 형형 색색의 나뭇잎들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숲에 가서 나무를 보면 제각각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나무마다의 특징이 있듯이 그 나무가 갖는 고유한 형태를 이제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나무를 보면서 마음의 안정과 산에서 바라보는 경관에 의해서 우리는 힐링을 하게 되죠. 시원한 공기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얻기도 합니다. 이 건축 설계에 있어서는 건축가들은 나무에서와 같은 그런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또 그런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뭇잎이 매달려서 버둥대는 것 같은 건축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축 설계 또한 나무에서와 같은 이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시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듯이 세월이 흘러가면
모든 것들이 나무는 자라듯이 이 건축물들은 그만큼 시간이 흘러가면 노후화라든지 재료에 대한 특색들이 또 변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설계 의도에 의해서 집착하는 그런 건축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비틀고 또 구부리고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계절에 따라서 나뭇잎이 변하듯이 아주 작은 마감재, 건축에 있어서 골조에 대한 게 마감이 있는데 이 큰 틀에 있어서의 골조보다도 이 마감에만 치중하게 되면 형태 위주의 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장재라든지 외장재가 갖고 있는 특징들만 이 강조하고 또 그거 위주의 집착을 하게 되면 디자인적으로 건축가가 생각하는 거를 표현을 그 위주 쪽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이 골조보다도 외형의 형태에 더 치중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지 줄기에 가지가 있듯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형태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나무가 있다라고 하면 이 건축에도 큰 틀의 골조체가 있고 거기에서 뻗어나가는 가지와 같은 그런 구조를 보강해주는 여러 가지 형태의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 형태뿐만이 아니라 이런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디자인 의도가 외형에만 머물러 있고 거기에 마감재를 쓰기 위해서 이 과대한 구조를 변경을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맞는 구조를 집착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 건강한 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설령 건강한 건물을 처음에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건물들은 수축과 팽창을 하게 되면서 이 틈이 생기게 되고 또 방수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물이 샌다든지 또는 크랙이 간다든지 이런 사항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계절에 따라 나뭇잎이 변하듯이 이 작은 마감재 같은 경우는 세월이 지나면서 새로 단장하듯이 우리 건물 부분도 이 골조 이외의 부분들은 외장재나 내장재나 시간이 지남으로써 자기 생명을 다하는 그 내구성의 한계를 갖는 그런 재료에 있어서는 교체 시기를 정해놓고 이제 교체도 해야 되고 변경도 해야 되고 마감을 바꾸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기본적인 골조, 나무에서의 가지와 줄기는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뭇잎을 먼저 생각을 하고 나무 가지와 줄기를 균형에 맞지 않는 그런 구조를 하기 위해서 이 과한 재료를 힘을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한 건축주에게도 큰 손해를 이제 강요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건축가는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하고 공사할 동안에 설계에 대한 내용을 어드바이스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여기 사는 건축주는 그 건물이 존재하는 한 건물과 함께 해야 됩니다. 외장에만 너무 치중한다든지 마감에만 너무 치중하게 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 삶의 편의성을 위주로 해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건물에 누수나 또는 크랙이 감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생기게 되면 그곳에서 그 건물과 함께 해야 됩니다. 편안하지는 못하더라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나무의 가지가 굳건히 버티고 있고 여러 가지들이 나가면서 거기에 잎이 달려서 울창한 나무가 형성이 되고 또 계절이 바뀌면서 이렇게 낙엽이 떨어져서 그 숲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처럼 건물도 기본적인 줄기와 가지에 의해서 마감이 형성되는 그런 자연의 조화처럼 그런 건축물들이 가장 좋은 건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 이어갈 부분을 보기 전에 이 유튜브의 일본의 이제 주택입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주택인데 유튜브에 이제 동영상을 보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본인한테 반문하는, 그리고 이 건물이 과연 건축주나 또는 그 디자인을 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을 한번 갖기 바랍니다. 그럼 같이 보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잘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건물은 물론 건축주의 요구사항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일본일에서 기후적인 영향도 받을 것 같은데 여름이나 겨울에 또 따뜻한 곳이면 모르겠지만 추울 경우에는 건물이 춥게 보이기도 하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울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젊은 부부와 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단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지나다니기에 불편하지 않을 것 같지만 나이가 들고 여기에 조부모가 있다라고 하면은 상상이 안 갑니다. 올라가기가 싫을 정도로 이 단이 여러 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는 스키플로어형의 그런 이제 주택이다 보니까 복잡하기도 하고 작은 공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가 보기에는 디자인적인 요소를 한 곳에만 치중해서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과제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가지와 줄기 그리고 나뭇잎을 생각했을 때 굵고 견실한 나무 줄기의 아름다운 잎들이 항상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굵고 견실한 나무와 줄기가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부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은 항상 여유가 있게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어느 주택 같은데 굉장히 여유롭죠. 마당에 이제 잔디도 있고 주변에 이렇게 나무도 있고 한적하기도 하고 또 뭔가 하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진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거실에서 마당을 내다 보는데 큰 유리창의 이제 전경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또 여기에도 큰 골격이나 큰 틀에 있어서의 디자인 요소는 이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건축주의 요구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만들어 가면서 또 건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축주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되면 그 바뀐 거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이 큰 틀에 있어서의 컨셉이나 디자인 의도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환경을 가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사진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죠. 거실 쪽이고 이쪽은 이제 테라스와 같은 또는 발코니와 같은 베란다와 같은 그런 곳인데 외기에서 채양이 직접 내부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비가 온다든지 하면은 이제 이렇게 폴딩 도어로 막을 수가 있어서 이 발코니 같은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내부와 외부의 준 외부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공간으로서 이제 여유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필요에 의해서는 이제 문을 닫아버리면 이 공간이 분리가 돼서 외부와 내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게 되고 다양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보여지죠. 이런 요소들이 많아야 생활에 여유가 있고 또 환경에 있어서 미치는 또 내부 환경하고 이제 외부 환경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바리에이션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진은 옥상 같기도 하고 발코니나 베란다 같기도 한데 이렇게 이제 의자가 두 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죠. 그렇지만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또 어떤 구성을 하더라도 큰 형태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그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건물은 공통적인 게 이렇게 이제 경사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이 좋아서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이제 사진을 구하다 보니까 그래도 디자인이 잘 돼 있어서 이제 선택하다 보니까 전부 이제 경사지붕으로 되어 있는 박공 형태의 건물을 찾게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형태적인 요소는 경사지붕인 게 다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형태의 다각형 형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오각형 형태의 그런 이제 구성을 볼 수가 있고 또 큰 건물의 매수로 봤을 때도 위압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편안하고 이제 안정감 있다는 이제 느낌도 들고 이렇게 형태적인 거나 아니면은 인면적인 거를 보더라도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건축가의 생각이 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임팩트가 강한 그런 요소로서 이제 디자인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같은 맥락이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이제 경관 조명에 의해서 야경을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또 건물에 뭔가 부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없고 간단하면서도
건물의 형태가 메스로서 안정감이 있게끔 각각 기능적인 실의 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밖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크기의 창문 이외에는 거추장스럽지 않고 이런 메스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뻐 보이기도 합니다. 또 이 건물은 이거에 비해서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규모가 조금 큰데 이게 만약에 박스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형태적인 요소의 아름다움을 못 느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박스 형태였다라고 하면 일반 건물에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요소에 이렇게 경사지붕의 형태를 줌으로 인해서 건물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형태적인 요소로서 굉장히 강한 느낌도 들고 1층, 2층, 3층, 한 4층 정도 되는 또는 5층 정도 되는 규모가 건물이 이 느낌이 예쁘장하고 조그맣게 보이기도 하면서 건물이 만약에 박스 형태라고 했으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건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이런 사진들은 이제 우리 인터넷 상에서 이 내용을 갖고 찾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진들을 접하게 되는데 궁극적인 거는 인간의 삶을 사는 이제 공간은 많은 요소의 변화와 이제 여유가 이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얘기한 사항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 이제 구성원이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생활 패턴이라든지 세대에 대한 고려 사항이 이제 필요하고 또 단순하면서도 많은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굵은 나무 줄기에 의한 나뭇잎이 이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건물이 갖고 있는 그런 고유한 기능도 중요하고 삶을 담는 이제 그릇도 중요하겠지만 형태적인 요소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적인 요소가 방향이 어떻게 가는 게 좋은지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내 집을 설계한다는 자세와 기능을 이미 해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건축적인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남이 아닌 내 것처럼 중요하게 다룬다는 마음가짐은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구석구석 세심한 이제 배려가 뒤따르게 될 거고 주어진 시간 내에 부족할 경우에는 밤을 새워서까지 의도를 구체화하는 설계 작업을 수반하게 될 것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고 하겠죠. 그런 생각을 말합니다. 이 주택의 경우에는 가족들의 습관이나 기호, 가풍 등 내 집과 다른 부분을 이해하고 각자의 생활에 필요한 건축적인 처방을 이제 내려야 됩니다. 또 건축주가 검소한 외관을 원하는 경우에 그런 가족들이라면 그에 맞는 형태라든지 외장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또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편하고 그런 설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건축가가 생각하는 내가 살고 싶은 집, 나 같으면 이렇게 한다는 식의 말은 주택 설계에 있어서 자제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싶고자 하는 집, 나 같으면 이렇게 한다는 식은 자기 집을 지을 때나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가족 구성원이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에 흐름이 있을 텐데 그거를 건축가의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삶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 건축가는 절대로 건축가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건축가가 생각하는 그들이 편하고 그 가족 구성원이 좋아해야 되는 그런 집을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짓고 싶은 집은,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이 건축가의 집입니다. 그렇지만 이 건축주가 요구하는 건축주의 삶을 앞으로 그 집을 통해서 이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아니라 건축주와 가족 구성원이 살고 싶은 집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가는 상대가 원하는 기능을 내 취향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 건축가는 건축주의 마음을 느껴야 하고 건축주가 원하는 점을 이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해한 내용을 경험과
여태까지 잘못되어 왔던 실수나 시행착오, 이 모든 주관적이고 또는 객관적인 측면에서 예상되는 모든 사항들을 건축주와 소통을 해서 그에 적합한,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을 하듯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서 의사는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건축가는 건축주가 원하고 건축주가 요구하는 사항들, 또 가족 구성원이 원하는 사항들, 요구하는 사항들을 적정하게 주관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생각들을 함축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그 병에 대해서 정확한 처방을 내리듯이 건축가는 건축주와 그 가족원들이 생각을 정확히 읽어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일이 건축가의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건축주의 생각은 많습니다. 또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도 이 사람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이 조각조각 나 있는 퍼즐들을 건축가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하나 순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 처방을 내려서 이 퍼즐이 완성이 되도록 우리는 작업을, 설계자는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은 항상 무엇인가 고민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은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찾게 됩니다. 모든 건물들이 설계 조건이 다르듯이 해답을 찾아가는 방법 또한 다릅니다. 이 건축 디자인은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에 가깝게 만들어낼 뿐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답이 있다라고 하면 모든 디자인과 이 프로세스는 똑같다고 봐야 되겠지만, 이 건축의 디자인은 건축가 나름대로의 이 프로세싱이 다 다르고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해석하는 능력이 다르고 이해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에 가깝게 해답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건축가는 지켜볼 뿐이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은 많은 고민과 또 생각과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해답을 찾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솔루션이 나오게 되고 설계가 되고 형태가 그거에 의해서 구조물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이용해서 편안하고 그런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건축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의 디자이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